자,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뭐 어떻게 계셨습니까? 빡세죠. 빡세요. 어떻게 해요? 왜요? 우리 사무실 또 먹여 살려야 되고 예, 예. 또 방송 출연도 해야 되고 또 아침에 예. 또 최진영 TV도 해야 되니까 예. 1인 3역하고 지금 이제 8월부터 9월은 재판이 많습니다. 예, 예. 사실 이 시간도 휴가도 끝났으니까. 11시 재판인데 저희 법인에 계신 다른 변호사님께 좀 부탁드리고 우리 이영풍 TV에 그러시군요. 뛰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즘 최진영 TV는 잘 돌아갑니까? 예,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도 또 어려운 때 계속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달에 한 5천 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급성장이네요. 급성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아직까지 이영풍 TV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아, 무슨 말씀을. 아니, 제가 이 최진영 변호사님하고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대담을 하다 보면 많이 배웁니다. 정말 해박한 지식, 또 그 해박한 법률 지식을 일반 시사 상식에 또 적용하는 순발력. 그거는 뭐 지나친 그 어떻게 보면 칭찬이어가지고 제가 이 밑으로 좀 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재명 대통령처럼 이 아부성 발언 잘해요. 오늘 그거 아세요? 여기 오면서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죠? 다른 거 제가 온 거보다. 오늘 그 여론조사, 문화일보에 나오는 여론조사 보니까 예, 예. 이재명 지지율이 폭망했더라고요. 아, 좀 설명해 주시죠. 46%가 떨어졌더라고요. 아니, 46%까지. 까지, 예. 그러니까 긍정이 46%, 예. 부정이 54%, 5% 그렇게 해가지고 역전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지율, 그 여론조사했던 결과를 보낸 분은 아무래도 8.15 특사, 조국이하고 윤미향이 여기에 결정타였다. 아, 그러면 그게 오늘 오후 석간에 난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저기 떴어요? 어디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일보? 문화일보에 떴어요. 이런 오. 거 이런 거 빨리 빡빡빡 해서 보내드려야지. 우리.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은 예, 이게 저 가장 요 직전에 지지도가 예, 예. 잘한다가 51%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더 떨어졌네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재명 국정평가 긍정 45.6%, 부정 50.9%, 에브리 리서치 해가지고 김혜경이 놀라고 있습니다. 사진도 아주 그냥 문화일보가 재밌는 걸 넣어놨는데. 아, 문화일보 센스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데 정말 우리 이영풍 TV와 같은 그 자유우파 유튜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한번 이거 가지고 온 겁니다. 예. 아, 저희들은 저 팩트를 비틀거나 조작하지 않습니다. 예. 좌파들처럼. 그렇죠. 저희들은 팩트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크게 뭐 저희들은 일을 할 뿐이에요. 그죠? 예,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국민 민심이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조국 같은 자를 특사를 해가지고 지금. 정말 저는 우리가 조국, 마더랜드 이라면 가슴이 뭉클하는 단어인데 조국이 때문에 짜증나. 이름 한자도 짜증나. 나 진짜. 네, 가시죠. 자, 우리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네. 좀 합시다. 지금 전체적으로 총평을 보면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외교에서 의전이 절반이다. 의전이 절반 아닙니까? 그런데 의전이라는 점에서 폭망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평가를 하느냐, 축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전반전에는 대량 실점, 대참사가 벌어졌죠. 근데 이제 후반전에 가가지고 예. 상당히 그래도 조금은 만회는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는 미국과 한국, 어떻게 보면 미국 5점, 한국 2점 정도로 해가지고 예. 트럼프가 압승을 거둔 그런 정도의 경기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니,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기존에 있던 뭐 펀드 투자 3,500달러 그리고 뭐 에너지 구매에 한 1,000억 달러 그 외에 1,500억 달러를 더 우리 FDI로 기업들이 돈을 내놔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뭐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예, 거 예, 아닙니까? 예. 그 이야기 그게 한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한미 그 관세 협상을 하고 쓴 그 중에 동사를 기준으로 하나는 기브, 그렇지.
그게 기억납니다. 3,500억 불. 기부. 예, 일단 기부. 준다는 거예요. 기부 3,500. 그래서 그 중에서 나오는 이익의 90%를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purchase. purchase 구매한다. LNG하고 한국이 그 쌀하고 뭐 이런 농산물을 구매하는 게 1,000억 불. 1,000억. 그러고 나머지를 invest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는 한국 기업들의 목적에 맞게 하는 투자다.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그 invest 이 부분이 골 때리는 것이 지금 처음에는 뭐 미국으로 갈 때 한 1,000억 불 뭐 이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1,500억 불. 지금 이게 너무너무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 방송을 하다 보면은 그 민주당 측 패널도 이게 1,500억 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207조 원에 207조. 그렇죠. 207조 원이 되고 우리나라 1년 지금 정부 예산이 그 670조 뭐 이렇게 되는데 거의 막 그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3,500억 불을 미국에다가 준다고 했고 기부. 거기다가 1,000억 달러를 미국에 물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합치면 그렇죠. 얼마죠? 그럼 4,500억 불이잖아요. 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현재 한국이 가진 외환 보유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죠? 정확하게 4,100억 불입니다. 이야, 탈탈 다 턴이라네.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미국한테 그냥 싹 다 갖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성공이래. 근데 그것만 되느냐? 어제 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그 4,500불 플러스 받고 더블로 묻고 더블로 하듯이 1,500억 불을 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거 한국에 있었으면은 1,500억 불을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그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고용되고 그걸로 해서 월급 받고 그걸로 해서 법인세 내고 해서 되는 것인데 1,500억 불을 3,500억 불 플러스 1,500억 불을 더 갈아주면 얼마예요? 합치면은 6,000억 불이에요. 6,000억 불. 일본이 지난번에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몇 배나 되는 한 2.5배. 예, 2.5배나 되는데 일본이 지금 전체 투자를 하는 게 거의 6,000억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이 성공했어요? 일본이 성공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이가 갖다 바쳐가지고 자기의 친죽, 친러, 종북, 종러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을 돈을 갖다 바침으로써 위대한 리더 너한테 돈 갖다 주니까 그 장사꾼 트럼프는 얼마나 좋겠어. 그게 기본인 거예요. 이 협상에. 이야, 이거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일타강사식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탈탈 털리게 됐군요. 그래서 오늘 주식 보세요. 주식이 미국하고 다른 데는 다 오르는데 우리는 주식 헬렐렐렐 하면서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냥 셀 코리아 외국 투자자들이 그냥 썰물처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우리 기업에서 다 투자할 거 해외로 다 가버리는데 우리나라에 거기다가 플러스 엎친 데 겹친 거 그럼 뭐야? 난 진짜 그게 기업 지옥 노조 천국법 지들 말로 노란봉투법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은 다 조져가지고 지금 이른바 노봉법 지금 시행도 되기도 전에 지금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하청 기업들이 고소 고발하고 벌써 우리하고 협상하자고 지금 다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한국에서 기업하겠습니까? 암참 한국에 있는 그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 기업 못한다고 하고 EU 어떻게 보면 그 상공회의소도 우리나라 이렇게 그 노봉법 통과하면은 400여 개 EU 기업 다 그냥 탈출한다. 엑소더스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재명? 다 탈탈 털리고 외환 보유고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캐시로 갖다 준다고 이 전제를 했을 때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은 이 금융 위기도 올 수 있지 않아요? IMF가 달리 IMF가 아니었죠. 그때 환율이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 환율이 2,000원씩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서 해외 유학 보냈던 애들 다 들어와. 들어왔죠. 네, 그렇게 맞아요.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데 외화로 달러로 주면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1,000원이면은 구매할 수 있는 것을 2,000원에 구매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외환고 보유가 쑥쑥쑥쑥쑥 다 나가고 제 기억에 100억 불, 200억 불밖에 탈탈 털리기 직전이니까 이제 항복 선언하고 IMF에 깡듯이 오라고 해가지고 빌린 거 아닙니까? 네, 임창열이 하고 해가지고
구제금융 해가지고 정말 쪽팔린 일 겪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 겪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죠. 그 결론이 결국은 대량 해직, 그렇죠. 기업의 대규모 구조 조정. 옛날에 그래가지고 대마불사 뭐 해가지고 우리가 은행이 망하겠어? 대기업이 망하겠어 했는데 다 망했잖아요. 지금 뭐 옛날에 뭐 평화은행 뭐 무슨 은행 무슨 동아은행. 은행 동아은행 그리고 1금융권 옛날에 우리 대학교 졸업하면은 가장 선망의 대상이 했던 기업이 어디예요? 종금사. 종금사. 종금사는 저희가 90년대 중반만 해도 막 신입한테 1억씩 막 주고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기억납니다. 예. 그랬는데 그런 기업들 싹 다 죽고 그러면서 또 누가 죽었죠? 대우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 역사 대한민국에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이 물개 박수 칠 때가 아니고 잘못하다가는 진짜 을사를 당한다는 원래가 을사년 아닙니까? 진짜 을사 매국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지금 근데 그 좌파 매체들이나 정청래 입에서는 이재명 전략가 아주 현명한 뭐 협상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그 전략은 나도 하겠다. 퍼주게 협상하는데 내 거 다 퍼주고 나가지고 어유 어쩌 잘했다고 하는데 그게 협상이에요? 아니 가가지고 젤렌스키 같은 거 잘못하면 쪽팔림을 당할 것 같으니까 미리 가가지고 투항폐하라고 하면서 어이구 이 번쩍번쩍하는 황금색도 맞아요. 멋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이시바 총리한테 배웠겠죠. 어떻게든 해서 이렇게 잘 빨아주면은 좀 그래도 된다라고 했는데 빨아주는 걸 떠나서 그냥 입만 빨아주면 몰라. 그런데 돈을 다 퍼줘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기업들 그 지돈이야 다 기업들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는 거기에서 미국하고 어떤 MOU 체결을 해서 무슨 실질적인 이득 다른 그 대통령 가면은 우리가 무슨 나라하고 얼마나치 구매와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 하는데 어제 제가 그 시간 12시에 어디 있었냐 하면은 YTN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3실장 그러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하고 정책실장 그리고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MOU를 체결했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했는데 근데 끝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속력 없는 MOU래. 난 진짜 정말 속 터져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회사하고 뭐 해서 미국의 걸 뭐 구매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돼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갖다 퍼주기만 하고 한국 기업을 이득이 본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한국 기업이 어떤 한국 우리 근로자들이 이득 본다는 것은 제가 그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단 하나도 읽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식시장이 요 모양 요꼴이 되는 거예요. 잘 됐으면 주식시장이 올라야지. 그렇지. 주식이라는 것은 경기 선행 지수잖아요. 시장에서는 야 이거 완전히 이거 맛이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MOU라는 것이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서로 양해한다는 각서인데 그거조차도 별 효력이 없는 non binding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MOU를 하는데 MOU가 뭐부터 다 그 구속력이 없는 게 아니고 뭘 하면은 그래도 그 중에 알맹이가 있는 것들은 그대로 이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non binding MOU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그 기업 뭐한테 뭐 구매하네 뭐네 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법적 효력도 없대요. 그럼 못하고 가. 그럼 왜 줄줄이 다 기업 사절단가. 기업 사절단이 와서 미국 물품에 대해서 얼마씩 해서 우리가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무슨 투자 성과가 있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저 계속 들었어요. 제 계속 메모하고 썼는데 한 개도 없더라. 한 개도. 아니 박근혜 대통령 그 뭐 최순실 씨 뭐 미르 재단에 뭐 돈 투자해 가지고 뭐 그거 잡아넣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대기업들 저렇게 총수들 데리고 우르르 데리고 가가지고 돈 퍼주고 오면 뭐 이게 국익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은 저 이재명 정권이 출범할 때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야 이거 친중 성향의 정권이다. 예. 이게 어떤 트럼프 행정부로 봐서는 야 너 친중 성향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곤란해라고 하는 세금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결국 그에 대한 어떤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업을 삥 뜯어가지고 갖다 준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알토란 같은 외환 보유고를 미국에다가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진정한 매국 아니에요?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오늘 정리를 참 잘해주도 들어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럼 우리가 역사라는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직무 수행하고 있으면 관세 협상 잘 됐겠습니까? 아, 벌써 그거는요 확실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하고 그 무렵에 해서 그때 이미 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서 부총리가 미국에 가가지고 예.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2+2 회담이라고 해서 예. 우리나라의 부총리 그리고 또 그 장관들하고 미국에도 뭐 그렇게 해서 잘 협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얘네가 어떻게 했죠? 이 자식들 봐라.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대선이 있고 그럼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탄핵시켜야 될 대통령 정부에서 요거 성과 내면은 큰일 나네. 그래서 노탄핵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 총리 탄핵돼 있어서 예, 예. 결국 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갔던 것이죠. 맞죠. 그러면서 그때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미국도 빨리 협상을 끝내려고 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게 대선 전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그 8월 1일까지인가 그 전에 이게 협상을 끝내야 된다고 막 예. 압박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 잘 되고 있는데 해서 미국까지 협상하고 있는데 예. 지들이 되자마자 미국에 있는 그 대사를 비롯해서 4강 대사 다 소환해 들어와 버렸잖아요. 다 소환 시켜버리고 그 협의하고 있던 사람들 다 탄핵이니까 내가 뭐 더 이상 뭐 내가 할 게 뭐 있어 하면서 그냥 사표 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속전속결로 그때 끝냈으면은 훨씬 더 좋은 옥동자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이런 후폭풍 4,500불 미국에다가 퍼주고 1,500불 추가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투자에는 이런 상황은 안 맞더라. 이건 강제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거하고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거에 협상력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 이런 부분을 자유우파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의 성찬 트럼프가 뭐 이렇게 쓰면서 이제 뭐 어이구 이거 이쁘네 이게 지금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자기 이미지 세탁하는 비용으로 대한민국의 국부가 4,500불 플러스 1,500불 억불 합쳐서 6천억 불이 지금 나갔단 말이에요. 700조 원 넘는 우리나라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 예. 근데 그 지금 보면은 트럼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기의 어떤 그런 정책 기조. 근데 트럼프가 지금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죠.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전에 폭망과 외교 참사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전은 외교 시작하기 전 전반전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후반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예. 지난 새벽 3시였죠 어제 실제 백악관 회담이 있는데 그로부터 3시간 전에 본인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포럼에 글을 올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Purge and Revolution 그러니까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We cannot have it and 그리고 we cannot do business with Korea 뭐 이런 한국과는 그렇다고 하면 비즈니스 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뭐 그런 부분이 이게 정치적인 것을 언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란봉투법 같은 것을 해서 사실상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걸로 해서 이게 정말 대한민국 내에서도 난리가 났던 것이고 좌파 진영 내에서도 이거 큰일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처음에 가짜 뉴스라고 했어요. 맞아요. 강희정 강희정.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도일 수 있고 그게 공식 사이트가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사이트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결국 뭐겠습니까? 그리고 근거도 내가 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그 팍스 뉴스를 보면은 그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교회에 대해서의 아주 혹독한 압수수색과 같은 급습 레이드라고 했거든요. harsh raid라고 했어요. 굉장히 혹독한 harsh는 이 폭풍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센 이런 것들을 생채기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미군에 대한 부대 인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정보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아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이가
멘붕이었던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보따리 풀어줘야 되는 거죠. 특히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위험 이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나라의 돈을 갖다 바친 거죠. 야, 이거 앞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특히 그 과정에서 보면은 교회와 그 담임 목사님을 압수수색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다종교 국가잖아요. 뭐 불교, 천주교, 개신교 뭐 등등 공식 행사할 때 4대 종교 불러서 행사 다 원불교까지 하잖아요. 4대 종교를 해주잖아요. 미국은 원래 그 개신교가 만든 개신교들이 프로테스탄트가 그거 만든 나라 아시죠?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 선서를 어디다 손 얹고 하는지. 아, 성경 위에 놓고서는. 성경에 손 얹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교회 압수수색하고 뭐 담임 목사님 휴대폰 털어가고 이러면 그 미국 사람들 어떻게 볼까요? 빡치는 거죠. 실질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와서 예. 여의도 숭봉교회에 가서 지난 대선 때 어허. 교회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감사하다 했고 실제 지금 여기가 여의도입니다만 여의도의 저쪽 그 63빌딩 옆에 보면은 트럼프 월드 타워가 있고요. 타워가 있죠. 예, 그리고 한강대교 그 북쪽 용산 끝에 보면 한강 쫙 보이는데 거기 또 도널드 트럼프 타워가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가 부동산 거기에 대우건설과 같이 뭐 옛날에 그 김우중 회장하고 친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건물 지었고 그거 관리하려고 예전에 트럼프가 기업인일 때도 한국에 한두 차례 왔었죠. 예.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된 이후에는 쿠시너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사위나 아니면 자기 아들을 한국에 왔다. 그만큼 한국과 한국 사정에 대해서 트럼프는 잘 아는 것이죠. 아하. 교회 압수수색 저건 아마 저 미 공화당을 지지하는 소위 말해서 그 남부와 중부 지역의 복음주의자들. 그렇죠. 바이블 벨트라고 하죠. 완전히 예. 거기를 완전히 그 빡치게 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경고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단순한 어떤 그런 내가 오해였네. 루머였네라는 식으로 지금 퉁친 것 같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그 언론과 얘기를 했는 거 보면은 말 속에 다 뼈가 있습니다.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이재명이는 10%도 얘기 못하고 어떤 대화의 어떤 그 리더십을 거의 90% 이상 트럼프가 가지고 갔고 그 내용에서 이재명이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봤는데요. 그 표정 진짜 황당했는데 아마 그런 걸 보면서 이재명이가 좀 간담이 좀 선을 했을 것 같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지 마라라는 경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에 대해서 그 이번에 보니까 그 특검이 한 소리 지도 그래도 살아 있다고 우리가 그래도 뭐 소데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확실한 위축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추가적인 교회나 종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의미도 나름대로 있다라고 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엉뚱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미 정부가 소유할 수 없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사실 이거는 이건 그 무슨 우리가 배경인 것 그 같습니까? 국제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예. 저런 거죠. 그 조차지 뭐 얘기 들은 그 예, 있죠. 예, 우리가 뭐 어떻게 50년, 보면은 50년, 100년. 100년 조차한다 뭐 그런 건데 영어로는 컨세션이라고 하죠. 컨세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양허. 양여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 용어는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게 무상 임대면 사용대차. 거기에 그 월세를 뭘 받으면은 임대차. 임대차. 우리가 전세나 월세는 다 임대차죠. 그리고 야 너 해라고 하면 그건 이제 소유권 이전이 예. 되는데 이거는 한미 한국의 주한미군 그 지휘에 관한 협정 소파에 기해 가지고 옛날에는 뭐 동두천 그리고 또 뭐 그 한국의 용산 이런 데에 그 부분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정부가 부여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한강 이남으로 가면서 평택까지 갔는데 제가 알기로 평택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데 107조 원 정도가 들었다라고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좀 달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나라 땅인 것이고 또 나중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취지에서 또 주한미군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그때는 좀 더 어떤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미군 어떻게 보면은 대사관이라든가 관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외교상 그 본인들한테 어떤 뭐 소유권을 주든 아닌 거기에 주권 면제 어떻게 보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어떤 미군 기지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우리 국민적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은 다만 이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적 시각인 것인데 미국적 시각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평택 기지에서 비행기가 뜨면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F-22 이런 걸로 30분이 뭐야? 30분이면 바로 가서 폭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전술가로서 들은 바로는 군산 기지, 평택 기지, 이것 미군 기지는 전 세계 그 어떤 데보다 미국의 적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 그러니까 중국 코앞에 자기들 땅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골 때리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 미군 나가라네 만에 사실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제는 뭐 저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 하나 포대에 두는 것도 중국이 한한령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자기들 바로 코앞에 미군 소유의 땅이 생긴다. 어떤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으로서는 자기의 이익을 지키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 이상 좋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어떤 국민들의 어떤 민족적 감정 이런 부분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어떤 그런 얘기를 툭 던진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위비 더 안 달라고 할 테니까 야 땅 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올 수도 있죠.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재명 정부에서 얼마나 어떻게 할지 참 걱정입니다. 지금 뭐 댓글에도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올려주셨네요. 떠 있는 항공모함. 대한민국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미 그 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대한민국 미군은 그 고정돼 있는 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미 그 주한 미군의 현대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한국의 기동 그 어떻게 보면 주한 미군 그 땅계 그러니까 육군들이 또 아태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모빌라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 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 쿠바에 관타나모 해군 기지가 있잖아요. 딱 그거잖아요. 저는 그걸 떠올렸거든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평택 저 기지를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처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또는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힘들다면 주둔비 국방비 더 내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그거를 않을까. 하나의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이미 살짝 보인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좌파들이 반전반액 양키고홈 하면서 우리나라를 51개 주로 만드네 뭐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미국과 또 긴밀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들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이번에 이재명이가 가서 쫄아가지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는 것처럼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 균형 관계로 이렇게 계속 가기는 어렵다라고 트럼프 앞에서 딸랑딸랑 아니 한국에서 민노총 앞에서 그런 대화를 한번 해봐라. 참. 아니 마지막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잭 스미스 특검을 왜 이야기했어요? 우리 언중 6월이라니까요. 언중 6월. 법조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잭 스미스가 왜 나온 거죠? 잭 스미스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바이든이 세운 자객. 그러니까 아메리칸 제1검. 그러니까 이번 말고 이전에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트럼프가 낙선되니까 트럼프 강렬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의 캐피털 그러니까 미 의사당을 점거하고 했던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죠. 네. 그것이 내란이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른바 트럼프 내란 특검을 법을 발의를 했고 그 예. 트럼프 내란 특검의 특검이 바로 잭 스미스였던 것이죠. 잭 스미스. 잭 스미스였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고 뭐 해오다가 대선이 되면서 바이든은 후보도 못 되고 그냥 뭐 치매네 뭐네 그런 논란 네. 건강 논란 속에서 사라지고 트럼프가 내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특검 다 그냥 해산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거꾸로 특검이 지금 수사의 대상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본인에 대해서 칼날을 겨루면서 칼춤을 췄던 사람을 미치광이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글을 올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재명이 설명했잖아요. 아, 우리나라가 뭐 친위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국회가 해가지고 독립된 특검을 만들어놨다. 자기가 임명했잖아요. 네, 지가 임명했는데 무슨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보면서 그 미치광이 잭 스미스 아니냐라고 했어요. 결국 조은석 특검을 사실상 자기에게 칼을 겨눈 내란이라고 칼을 겨눴던 미치광이 특검이다라고 돌려까버린 거죠. 돌려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헉 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관계가 없고 이제 그 국회에서 했어. 우원식이 큰일 났어. 미국이나 갈 수 있을까? 그때 그 장면을 보니까 그 벤스 미 부통령이 그 잭 스미스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깔깔깔 웃더래. 근데 이 당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한국 측 통역도 그게 잭 스미스를 몰라가지고 그 뒤에 이제 미 국무부 한국계 여성 통역은 그 말을 알죠. 그래서 참 그것도 참 개망신이다. 개망신이다. 국가 망신이다.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사실 외교에 대해서. 북한에다가 돈 갖다 주는 외교 방법이나. 참사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자, 성적표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 당연하죠.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6천억 불 대 빵원 이게 성적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모시고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일타 강사는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주는 게 일타 강사입니다. 오늘 너무 쉽게 풀어주신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자,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영 TV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영풍 TV는 더 많이 봐주이소. 문종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엄청 미남이시네요. 기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기자님 그 KBS에서 농성하시고 하실 때 기억납니다. 예, 제가 한번 방문드리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인사. 자,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한 병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마시고 우리가 대담을 이어갑시다. 제가 우리 딱 보니까 우리 문종현 부대변인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김민수 현재 최고위원이 되신 김민수 당시 대변인과 저희 둘이서 그때 한번 기자님 응원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도 못 가가지고 수염 막 기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냥 텐트 치고 이거 이제 뭐 완전히 제일 힘들 때였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주세요. 가까이. 키가 크셔가지고 예. 마이크를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국회 도서관 갔다 오셨습니까? 네. 그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이제 그 김민수 최고위원 참관인으로 함께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예. 사실 이제 결선 투표고 후보가 2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제 당선이 다 정해졌고 이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 전당대회였는데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나 이제 발표 직전에 생생 토크라 그래서 약간 간담회를 할 때는 조금 경직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제 결과가 발표될 때는 사실 그 장 내에서도 굉장히 어떤 반전의 어떤
그 반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고 어. 이제 그 객석에 앉으신 분들은 장동혁이 진짜 됐구나. 약간 이런 좀 속삭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렸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거기 오신 분들이 좀 충격에 빠진 일종의 뭐 충격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반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과 달리 나왔다 이거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라면 한동훈 저 세력이 김문수 후보를 좀 지지하면 결국 표를 합치면 이기지 않겠나 대충 이렇게 본 거겠죠. 그렇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좀 치졸하리만큼 그 결선 투표 직전에 최악을 피하자라는 조금 정말 기괴한 이런 그 SNS를 올리면서 그게 일종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그리고 장동혁 후보 본인도 그 최악이 난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그 팬클럽이죠. 위드훈이 그분들이 이제 대거 온라인에도 이제 김문수 후보 투표 인증을 하는 이런 글들이 릴레이가 되면서 어찌됐든 간에 그 팬덤이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이런 좀 평가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표들이 결선 투표 때 김문수 후보에게 쏠리지 않겠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조금 우위를 점친 부분도 있었고 결국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나 심지어 조경태 후보까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통합하는 쪽이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가 꽤 많이 있었는데 평론가들 사이에 결국에는 그거를 다 뚫고 3,000표 이상의 차이로 장동혁 후보가 됐다는 것이 제가 아까 말한 반전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기존의 여의도 문법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그 최고위원 후보 중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처럼 유튜브를 적극 또 이렇게 지지했고 그렇죠. 또 우리가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마치 그 보수우파 쪽에서는 유튜브에 자주 출연하고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구독자들의 그 어떤 지지세를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면 마치 그게 극우인 양. 지금 그 우리 당내도 그렇고 민주당의 프레임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 극우 프레임을 완전 정면으로 뚫고 전당대회 현장에서 특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충남 전당대회였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제 그런 극우 프레임을 내가 뚫고 오히려 당내 내부 총질하는 세력과 더 치열하게 싸우겠다. 이렇게 좀 선전포고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유효타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야 역시 정치 쪽에 말을 정치 말 들은 꽤 오래 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2년 정도 이제 뭐 당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오늘 그 황우여 선관위원장 발표하신 걸 보면은 이게 1차 투표 때 있잖아요. 1차 투표 때 저도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저도 우리 YP 뉴스라고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거기 제 칼럼을 그렇게 썼어요. 김문수 후보의 소위 말해 시드머니 표는 10만 표 플러스 알파다. 장동혁 후보는 14만 표 정도 되는 것 같다. 근데 오늘 황우여 선관위원장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차 투표에서 당원 투표에서 그렇죠. 그 김문수 후보가 10만 표 좀 나왔고 장동혁 후보가 13만 표. 그렇죠. 그죠? 저는 이걸 어떻게 유추를 했냐면 최고위원들 표 받은 걸 보고 가령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동혁 후보와 조금 성향이 같은 것 같다. 제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저 혼자. 근데 여성 후보, 여성 최고위원은 양양자, 최수진 중에 선택을 해야 되니까 아마도 장동혁 후보를 찍을 사람 같으면 최수진을 찍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최수진 후보 표를 상수로 보고 김민수 후보나 다른 후보를 표를 약간 중간 값으로 해서 대충 예상을 해봤더니 한동훈 아까 말씀한 위두훈이 이런 세력들이 막 적극적으로 나서면 김문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고 당원들이 열받아서 당원들이 밀면 장동혁 된다. 그리고 투표율이 2% 올랐잖아요. 그럼 그게 투표율이 2%면 한 16,000표쯤 되거든요. 그 표가 저는 누구 표일까 궁금했었습니다. 그 표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 표다. 결론은 당원들이 열받아서 응징표가 나왔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자님 말씀하신 분석이 정확한 뭐 분석인 것 같은데 조금 재밌는 것이 뭐냐면 아까 그 예를 들면
장동혁 후보 또는 김민수 후보가 약간 이렇게 그룹핑되는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예.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면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점이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들이나 유권자 또 당원분들이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동혁 후보와 김민수 후보가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유권자들이 많은데 물론 공통 분모가 많은 후보 두 분이긴 합니다. 다만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을 다 압도하고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고 장동혁 이번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도가 1대1이다 보니까 당원 투표에서 좀 앞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뜻하는 함의가 뭐냐면 뭐 찬탄 반탄 이런 단순한 구도도 있지만 결국 이 최고위원 당대표 선거 레이스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선거 운동을 하느냐 그리고 실제 연설회장 그리고 SNS 공중전에서 필력 또 언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운동을 하냐도 그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희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극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예. 내가 그거를 뚫고 나가겠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국민, 보수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뭐 누가 잘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예.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차칫 얘기하는 이 극우 프레임이 마치 당원들에게만 설득력 있는 그런 이론인 것 같지만 실제 김민수 최고위원의 예시를 보면 국민들, 일반 국민들한테도 확장성이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번에 그 멘트가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선풍적인 돌풍을 일으켰다고 저는 보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정말 할 일이 없어서 따라다니겠습니까? 그 자기가 드럼 들고 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김민수 후보를 연호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후보들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김민수 후보의 그 나름대로 장점 그런 예. 부분은 어떤 흡입하는 효과, 어떤 매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사실 김민수 최고를 예전부터 조금 사이도 돈독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전당대회 때 좀 현장에 많이 갔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청년들의 응원 지지세라는 게 우리가 흔히 그 정치권에서 행해지는 그런 선거 운동에 진부함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던 거죠. 예를 들면 현장에서 우리 뭐 자유대학 또는 청년 그룹들이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마치 축제처럼 음악과 악기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약간의 그 유럽식 선거운동 약간 좀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을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지자들도 막 피켓 들고 뭐 이렇게 외치고 이런 식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정말로 저 어린 대학생들 청년들이 김민수란 후보가 좋아서 저렇게 돕는구나 인상을 많이 줬고 그 청년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이런 SNS 플랫폼 활용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죠. 뭐 쇼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 우리 그 유튜브 채널보다 더 재밌게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레드나 이런 그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굉장히 선풍적으로 이제 퍼지면서 굉장히 효과를 좀 많이 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제가 눈길을 끄는 워딩이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 미디어 환경이 만든 승리다.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을 끌어내는데 모든 걸 바치겠다. 그럼 앞으로 이 장외투쟁 많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 장외투쟁의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보면 예. 12월 3일부터 예.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광화문 등지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한 그 부당함을 외치는 그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제 기소되고 예.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세력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분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장애 집회를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꾸준하게 장외에서 국민들과 당원들과 소통했던 후보, 당시 의원들이 장동혁, 뭐 김민수 이런 분들을 제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결국 이번 8월 전대에서 당 대표 또 그 차석 최고위원으로 뽑혔다는 것은 우리 당원들의 지금 그 민심과 민의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굉장히 잘 보여주는 전 방향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레거시 미디어 보면은 예. 마치 우리 당의 어떤 이런 지지세의 흐름이
기승전 구구라는 그런 너무 재미없고 단순한 프레임으로 몇 달간 지금 국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악의적인 프레임을 뚫고 장동혁 후보가 사실 경력으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한테는 못 미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당대표는 워낙 정치적 무게감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대선 경선 후보로 뽑힌 적도 있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다선한 김문수 후보를 뽑을 거라고 많이 예측했는데 그게 아니라 장동혁이라는 어떻게 보면 라이징 스타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선명하게 메시지를 냈던 사람을 이번에 당대표로 뽑았다는 것은 그런 낡은 극우 프레임을 이제 벗어 던질 때다. 이렇게 당원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극우란 걸 극히 우수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극히 우수하다.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하나 더 여쭤봅시다. 당원이 그러니까 자기 혼자 힘드니까 이 혁신을 하려면 당원이 중심이 되어서 주인공으로 나서야 된다. 지금 오늘 민주당 발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 최고위원회에 책임 당원 중에서 그 평당원이 면접 뭐 인터뷰 뭐 전 당원 투표해가지고 한 명을 최고위원으로 뽑겠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 문제인식 소통을 민주당이 워낙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뭐 이제 내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하는 거를 우리가 내용만 좋다면 벤치마킹 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제대로 잘 해야겠죠. 그렇게 조금 두서없이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민주당은 사실 최고위원 뽑을 때보다 지금 이 잘못된 외교 방향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한테 해명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최고위원을 뽑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새로운 당대표가 뽑혔기 때문에 당장 당대표가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당내 주요 당직 인선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 또 명확한 그 내부 시스템을 분명히 정립을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이제 민주당한테 뒤처지면 안 되죠.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여소 야대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내란 정당이라는 이런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에 덮여 씌운 지가 거의 6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을 뚫으려면 결국 투쟁력, 이 투쟁력을 최전선에서 실천하고 앞서 싸울 리더들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리더들을 뽑으라고 이번에 당원들이 그 기준에 맞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 당직이나 뭐 최고위원들의 면면도 그런 어떤 대의에 따라서 조금 구성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특히 그 당대표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렇죠. 주요 당직자들이나 뭐 지명직 최고위원 뭐 사무총장 뭐 등등 있잖아요. 새로운 멤버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 구성 기준이 좀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당대표 신임 당대표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던져서라도 싸우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좋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 이야기 오늘 좀 해봅시다.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저도 어저께 뭐 급하게 그 이제 트럼프 트루스 소셜에 나온 그 SNS 메시지를 받고 제가 이제 사실 학교를 외국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러세요? LA에서 저는 학교를 나왔는데 영어 잘하시겠네요? 뭐 그냥 조금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 친구들이 이제 요즘은 뭐 인스타 땡땡으로 이제 소통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저한테 그 실시간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친구들이 이제 뭐 What's going on in South Korea?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물어보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What's going on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What's going on의 그 어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났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어감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여과 없이 그 정상회담 직전에 한 3시간 전에 그렇게 올렸다는 것은 한국의 지금 체제 이 시스템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단어 중에 purge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로 숙청을 뜻하는 건데 purge는 일반적으로 그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맞죠. 굉장히 무겁게 어떤 그 전범이나 우리 그 크리미널보다 더 높은 범죄자들을 미국에서 펠런이라고 하거든요. 중범죄자. 그 펠런이들을 제거할 때 쓰이는 게 이 펄즈라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이제 정상회담 3시간 전에 대통령이 올렸다는 것은 사상과 이념이 과연 똑바로 박힌 정권 또는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있는가 이런 의문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그런 SNS 포스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 국회의원 배지 달면 외통위로 가세요. 외통위. 외통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우리 문종현 부대변인님이 What's going on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그 미군 부대 그 장교가 뭐 이 병사들이 뭐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시간을 죽이고 있으면 딱 그렇게 합니다. 딱 들어와서 What's going on over there? 딱 이렇게 하거든요. 맞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 뉘앙스다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뉘앙스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문종현 부대변인 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엄청난 인재들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해외 유학파들도 많고. 그런데 공천하면은 꼭 이상한 낙하산 타고 들어오고 삼촌 찬스, 아버지 찬스. 이제는 그런 거 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들어와서 배신하고 말이지. 내부 총질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도 전에 예. 야, 숙청하는 거 아니야? 지금 혁명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지금 왜 교회는 왜 압색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예. 이 왜 만나기 전에 이야기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왜 강조하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듯이 트럼프의 이제 협상 전략이라는 것은 초반에 기선제압을 많이 하거든요. 예.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번에 거의 모든 세계의 정상들한테 약간 시비를 거는 방식으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우리 uncertainty라고 하죠. 예. 그런 불확실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는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립 서비스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립 서비스라는 거는 우리나라와 동맹 관계에 있는 그 정상이 트럼프의 행적 또는 그 정치에 대해 좋게 평가해주면 또 내국 정치, 그러니까 그 자국 정치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립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시바나 이런 프랑스나 이런 데서 굉장히 센 립 서비스를 했는데도 우리는 그때도 그런 립 서비스 하나 없이 사실 제일 립 서비스가 필요하고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할 미국의 정세를 잘 파악해야 될 게 우리나라인데 오히려 그 구닥다리 안미 경중이라는 그 시스템에 맞아. 굉장히 고착화가 돼서 맞아. 유동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런 시작부터 잘못이 됐고 또 최근에 뭐 고든창이나 뭐 이렇게 주요 트럼프 1기 내각의 측근에 기고문들 보면은 다 어떤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번 그 정상회담 직전에 나왔던 그 메시지에도 그 딱 지적했던 것은 왜 오산 미군 그 에어베이스에 특검이 들어가느냐 이걸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불과 한 5일 전에 그 고든창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의회 관련 그 기고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인베이전이다. 이렇게 우리 그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이 기지에 침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그건 그냥 특검이 한 거고 미군의 그런 그 이렇게 관할 거는 우리가 간섭하진 않았다. 근데 이게 거짓말인 게요. 그 오산에 있는 그 미군 기지는 실제로 거의 미군이 거기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거기서 근무한 공군들, 공군 장교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거기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미군이 있습니다. 미군이 있죠. 미군 헌병이 있어요. 네, 헌병이 있습니다. 거기 MP가 지키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군을 못 받고 우리 그 그러니까 한국 군대 관련해서만 뭐 정보를 채갔다? 이런 거짓말부터 하는 것이 저는 미국의 정보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정상회담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서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대통령이 왔는데 악수를 하려고 나간 인원들을 보면 거기 다 한국인들밖에 없어요. 거기 심지어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왜 저렇게 한국인이 많지? 그게 며칠 전에 우리나라 장관들이 미리 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조연 장관이나 실장들이 미리 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악수를 하고 그 부의전장이라는 그 백인 여성분은 심지어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맞이를 했어요. 해외 정상 그 영접하는 그 나라 강요 또는 뭐 장관급 이하의
실무국장이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됩니까 그거?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고 국가한테는 국격이라는 것이 있고 외교는 그 의전 자체가 국격과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정상이 미군의 그것도 첫 번째 방문을 하는 것인지 이거는 다 원인은 우리나라한테 있다. 이거는 스스로 이재명 정부 그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 강유정 대변인이 예. 우리 그 어저께 밤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예. 왜 이런 SNS 포스팅을 올렸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다 기사가 내려간 것도 많은데 페이크 뉴스다 처음에 이랬어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뒤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조금 사태 파악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또 유감이다. 뭐 이런 식의 조금 사태를 진전시키는 그런 속보가 떴었거든요. 예, 예. 이런 어떤 언론 소통 창구도 지금 미국과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강유정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트루스 소셜을 실시간 정도는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깝고 좀 답답하게 봤던 모습은 이제 백불이 오픈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트럼프가 앉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배석해 있는 그 그렇죠. 장소에서 우리나라의 기자들의 질문은 제가 봤을 때 이걸 사전 검열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알맹이가 없는 질문. 어떤 질문했죠? 아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북한과의 관계를 물어볼 때 뭐 어떻게 뭐 앞으로 평화적인 관계를 구성할 거냐 이거는 그냥 그 초등학생도 다 답변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는 관세, 농산물, 소고기 그리고 이거 언제부터 팩트시트 언제 나올 수 있냐 이런 실무적인 거에 딱 정확히 공동 담화문 발표 이런 듀데이트가 언제냐 이런 일들을 이제 그 백브리핑에서 해줘야지 가치관 우리 그 재계 기업인들이 도움을 받고 한국에 와서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쏙 빠지고 하나마나한 얘기를 백불에서 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그 외교 실무 라인이 굉장히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그 특검이 그 오산 미군 기지 그러니까 에어베이스라고 하죠. 거기 보면 이제 쉽게 하면 레이더 식별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재명 발언은 뭐냐 하면 한국군 공군 그것만 우리가 정보를 가져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한국군 레이더가 저 한반도에 떠다니는 비행기를 관측을 할 때 그럼 미군 비행기는 안 보이냐 이거죠. 보이죠 당연히. 응?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느냐 압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강유정 대변인의 지금 좀 가벼운 입도 문제가 뭐냐면 예. 지금 그 후속 합의서가 아직 공개가 안 됐잖아요. 예. 근데 벌써 쌀하고 소고기는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벌써 언론에 나왔어요. 쌀고 농축산물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유정 대변인이 상당히 좀 경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교회 압수수색한 거 이건 왜 또 강조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번 6월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트럼프의 가장 최측근이 지금 트럼프의 아들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그 간증을 하고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아십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그 영상이 공개됐는데 아, 그래요? 여기 여의도 순복음을 털은 게 특검입니다.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에 트럼프 장남이 왔다 간 거는 종교 탄압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미리 준 거예요. 근데 그 특검에서 교회의 목사들을 다 집까지 털어서 주거지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은 그 종교에 대한 그 관용 그리고 민주주의의 구성 그 3대 기준 중에 이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검이 지금 손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스탠스를 트럼프가 보여준 것이고 그 근거는 뭐냐? 트럼프의 최측근인 트럼프의 장남이 여의도 순복음에 직접 가서 그 교인들과 함께 간증을 한 부분, 뭐 간증이라는 게 이제 신앙에 대해 고백하고 이런 과정을 그 교회에서 한 부분이 지금 오늘자로 이제 오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했을 때 지금 여의도 순복음에 대한 이 특검의 압수수색은 앞으로도 이 어떤 메시지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망나니 칼춤 추듯이 여기저기 다 찌르고 다니면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 품격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아마 외신을 포함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은 그렇게 판단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문종현 부대님이 이제 좀 미국서 공부하신 해외 유학파신데 사실 미국이란 나라를 지금 이재명 정권이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에 성립될 때부터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렇죠. 죽을 똥 살 똥 미국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소위 말해서 영국에서 그 종교의 자유를 그렇죠. 추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와서 만든 사람들이 건설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렇죠. 특히 남부 지역, 특히 중부 지역, 뭐 동안 서안 빼고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의 그 복음주의 세력이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미국을 움직이는 힘인데 아니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방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죠. 휴대폰을 뺏어가고 또 그 목사님의 집에 찾아가서 집도 난리를 피우고 이러면 그렇죠. 이거 미국에서는 이거는 경악할 만한 일이죠.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 로컬 네트워크의 그 핵심 축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 주중, 주말 할 거 없이 그 교인들이 함께 항상 식사를 하고 오후에 파티도 하고 파티라는 것이 뭐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네. 홈쿠킹을 해갖고 음식을 나눠 먹고 거기서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어떤 미국의 그 아주 미국적인 문화 중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 또는 그 교회 연합 단체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선거마다 그 교회표를 어떻게 잡는지가 이제 미국 그 정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사안도 모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반미국적인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고 난 뒤 불과 며칠 뒤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니 어떻게 아무리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뭔가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메시지 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3시간 전에 그렇게 SNS에 통해서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든창이나 여러 그 트럼프 1기 때 대사를 지냈던 그런 측근들의 기고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금도 간접적으로 또 우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쿠데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 친위 쿠데타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게요. 쿠데타가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됐나요? 이게 지금 아직 그 프로세스 중입니다. 내란이 확인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내란이 아직 확인되지도 않았고 이게 지금 이 법적인 이렇게 지금 이 수사 과정 중에 있는데 미국 정상 앞에다 면전에 두고 우리나라를 지금 친위 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그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묘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기자가 했고 이거를 지금 뭐 미리 대통령실과 입맞춤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실수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1기 그리고 또 현재 뭐 주미 대사 후보군 중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다수가 이 윤석열 대통령 구금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친위 쿠데타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을 해버리면 앞으로 그 트럼프의 핵심 보좌관들 측근들은 더 윤석열 대통령 그 조사 수사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다. 그래서 당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든창의 그 아주 그 긴 기고문을 일주일 전에 나온 기고문을 보시면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다 나열이 돼 있고 결국 이재명이 예전에 당대표 시절에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그렇죠. 부분 다 이재명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그 표정이나 그 어떤 손 제스처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원래 이분이 쩔었죠. 굉장히 포커페이스에 능하고 웬만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눈빛을 트럼프 얼굴을 못 쳐다보고 트럼프는 시종일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을. 저는 이게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표출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문종현 부대변인 같은 분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전 세계 돌아가는 글로벌 상황을 딱 영어 한마디 들어도 감을 잡는 이런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좀 확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들 여러분도 찬성하시죠? 자, 우리 문종현 오늘 부대변인 오셨는데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오늘 그 이영풍 TV 제가 원래 너무 애청하고 또 구독하고 있는 채널인데 저는 그 이영풍 기자님이 지난 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방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그 보수우파 진영에서도 참다운 언론인 그리고 참다운 그 뉴미디어의 이렇게 선두주자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제가 많이 느꼈고 앞으로도 기회 된다면 이영풍 채널 또 많이 부흥할 수 있도록 저도 미력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외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